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슈퍼 앞 좁은 골목길, 그곳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아침마다 우유를 사러 오는 할머니, 담배를 사러 오는 아저씨, 과자를 고르는 아이들.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기쁨도 보았고 슬픔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삶에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겁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던 그날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남편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몸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누군가 곁에서 돌봐야 했습니다.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 둘은 서울에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았고 딸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걱정하는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견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재활병원에 데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밤이었습니다. 슈퍼는 문을 닫았습니다. 수입이 끊겼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나자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남편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왜 아프냐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 앞에서 저는 가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을 흘리면 화장실을 못 가면 이유 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는 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을 씻기다가 문득 남편의 등을 보았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의 등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그 등에 기대면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 아래 있는 등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피부는 얇아서 핏줄이 비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도 늙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와 똑같이 늙고 병들고 약해졌다는 걸. 제가 화를 낸 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늙어가는 저 자신이, 무너지는 제 삶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40년 부부 생활에서 한 번도 함께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그 뒤로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게 여전히 힘들었지만 원망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 수 있게 되었을 때,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을 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사시면 어떡하냐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를 어디 물건처럼 보내란 말이냐고, 나는 끝까지 돌볼 거라고.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걱정해서 한 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걱정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 와서 하루라도 같이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봉투 하나를 주고 갔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이 억지로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저는 그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을 일으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의무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둘 다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제가 이 사람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것, 이 사람 없이는 제 삶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왼손이 아닌 오른손으로. 힘은 약했지만 분명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두 단어였지만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셨냐고 걱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남편이 아파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할머니도 10년 전 남편을 간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쓰고 싶어졌습니다. 제 감정을, 제 하루를, 제 생각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오늘 나는 눈물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다. 남편의 재활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저는 다시 슈퍼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남편을 준비시키고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면 슈퍼로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와 크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중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연히 형수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에도 잘했고 아이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와 제대로 이야기해 봤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형수 편을 드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배신한 건 형수인데 왜 자기 보고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한쪽만의 잘못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너도 돌아봐야 한다고.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면서도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둘째가 너무 바빴다고 집에 잘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에 미쳐 살았습니다. 승진하려고 돈 벌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하다고 어머니께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무엇이 힘들었냐고.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없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직장 생활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회사 동료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줬고 위로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라고. 며느리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 실수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와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들 부부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둘 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상담을 받기로 했다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고.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를 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남편도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아픔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남편도 휠체어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습니다. 손녀도 함께였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힘들었던 적 많았다고, 그래도 함께 이겨냈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미안하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 자기가 집에 잘 안 들어왔던 것,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왔던 것, 저를 외롭게 했던 것들을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는 괜찮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정말 외로웠고 화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런 감정들도 다 희미해졌습니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6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과거를 용서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날 슈퍼에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요즘 사장님 얼굴이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서 그렇다고. 할머니는 그게 뭔지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늙어서 얻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받고 외로워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봄이 깊어지면서 남편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 앞 공원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매일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 풍경을 보았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저를 알아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숙은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혼자 이 동네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이 제 남편을 보며 부럽다고 했습니다. 아직 함께 있잖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숙이 슈퍼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학창시절 이야기, 결혼 후 이야기, 자식 키우며 겪었던 일들. 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일찍 보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화내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정숙을 위로했습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했다고, 그때는 몰랐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숙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내 마음을 제대로 전했냐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연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먼저 손 내미는 게 약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거라고. 정숙은 고민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벨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걸어보라고, 문자라도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아들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 아버지를 더 잘 돌보지 못해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때는 최선이었다고 썼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들이 답장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미안하다고, 어머니 탓만 한 게 잘못이었다고 썼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다고 했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정숙의 기쁨이 제 기쁨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에 정숙의 아들이 정말로 내려왔습니다. 정숙은 아들을 위해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슈퍼에서 과일을 좀 싸게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과 오랜만에 제대로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서로 오해했던 것들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돌아가신 게 슬프고 힘들었는데 그걸 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거였다고 털어놨답니다. 저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묘하다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하지만 또 가장 쉽게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진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원이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저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와는 잘 지내냐고, 손주들은 건강하냐고. 아들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은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알겠다고 했지만 실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몫이지만 어미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걱정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걱정 많이 끼쳤다고 그게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부모 자식 관계는 똑같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는 것뿐이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별은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거라고. 그때는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믿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저도 언젠가는 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제 자식들을, 손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길, 서로 사랑하며 살길 바라면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산다.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지만 또한 축복이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슈퍼 손님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관광객들도 늘었고 동네 주민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는 매일 남편과 산책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15년째 살고 있는 딸이었습니다. 화면 속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일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육아와 직장 일을 병행하느라 지쳐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에 돌아올 생각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직장이 여기 있고 아이들도 여기 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좀 어떠냐고.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고 말도 제법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딸은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외롭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바쁘고 시댁 식구들과는 문화가 달라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습니다. 항상 잘 지낸다고만 했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오라고, 엄마 아빠가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응원했습니다. 넌 강한 아이라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딸에게 용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돈 잘 받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썼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옷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손주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멀리 있어도 우리는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숙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빚을 많이 졌고 집도 날릴 위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정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 다 주면 노후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그냥 둘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숙의 입장이 이해되었습니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자기 것을 다 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돈을 다 주고 나면 정숙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정숙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제 말을 듣고 고민하더니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 아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다 주지 않은 게 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숙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돕지 않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슈퍼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동료는 근처에 출장 왔다가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다가 남편 생각이 나서 들렀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차를 내왔습니다. 그들은 한참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 일하던 시절 이야기,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던 추억들.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아프고 나서 남편은 늘 조용했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옛 친구를 만나 얼마나 기쁜지 얼굴에 다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자기만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동료가 돌아간 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프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기 부끄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친구를 만나니 용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임을 무척 기다렸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을 더 자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숙뿐 아니라 다른 동창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2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남는다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 웃음도 많이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아이들이 모두 집에 왔습니다. 딸도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딸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집에 와서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큰아들 가족, 둘째 아들 가족, 딸 가족 모두. 손주들까지 합쳐 15명이었습니다. 좁은 집이 북적였습니다. 시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이 각자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임원이 되어 바빠졌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의 관계가 많이 좋아진 게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내와 화해한 뒤 달라졌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미국 생활이 힘들지만 이제는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예전처럼 말은 못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뽀뽀하고 안기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제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섰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딸과 헤어질 때 또 울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엄마 아빠가 미국에 놀러 오라고. 남편 건강이 더 좋아지면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사랑과 웃음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았다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잘 이겨냈다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덕분이라고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난 40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이 슈퍼에 들렀습니다. 요즘 아주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자주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를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손주와 하루 종일 놀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빚을 거의 다 갚아간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뻤습니다. 정숙도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제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정은 정숙이 한 거라고 용기를 낸 것도 정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극적이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젊었을 때도 아니고 건강했을 때도 아니고 지금이라니.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뭔가를 쫓아갔다고 돈도 벌어야 하고 성공도 해야 하고 바빴다고 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정작 소중한 것들을 못 봤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집에 와서 일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이 일기장을 다 채웠으니 새 일기장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고 싶었습니다. 제 삶을, 제 생각을, 제 감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물 속에 담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알 것 같다.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고 희망도 있다. 우리는 울면서 성장하고 울면서 치유되고 울면서 서로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젊었을 때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며 용서하며. 일기장을 듣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먼저 떠난 모든 분들이 저를 응원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남편 옆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함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